환경과 에너지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는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군집, 개체군, 생태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셋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단어로는 개체가 있죠. 개체 다음에 개체군, 그 다음에 군집, 생태계가 있습니다. 자,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고, 개체군과 군집의 차이점은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군집은 다른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 같은 생물 종이라고 했으므로 나가 개체군, 다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포함하므로 이 군집에서 생태계가 넘어갈 때 비생물적 요인, 강, 호수 등이 포함되므로 강호수는 생태계고 빛, 기온, 토양 등이 포함되므로 다가 생태계. 가는 그러면 군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여러 종류의 개체군으로 구성된다는 가의 특징에 해당하겠고, 니은, 빛, 온도 등은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생산자는 기억, 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생산한다. 참고로 생물적 요인 세 가지로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이 있습니다. 리을, 사막 여우가 북극 여우보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은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답은 4번 기억문 디귿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표는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군집, 개체군, 생태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위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생물종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개체군이 되겠죠. 다는 생태계, 가는 군집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여러 종류의 나로 구성된다. 여러 종류의 개체군으로 구성되는 것은 가 맞고, 빛, 온도 등은 니은 해당하고, 생산자는 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 빛에너지를 이용해 양분을 생산한다.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니을, 사막여우가 북극여우보다 귀가 크고 몸집이 작은 것은 기억이 니은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니은이 기억에 영향을 준 결과입니다. 답은 4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는 그림의 특징,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버섯, 메뚜기 중 하나이다. 표는 생산자에 해당하고 버섯은 분해자에 해당하고 메뚜기는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특징 기억과 니은을 보면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한다. 얘는 분해자의 설명이고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분해자와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이 겹치는 니은이 아래게 되겠고 위에가 기억입니다. 그렇다면 분해자는 A가 되겠고 B는 소비자가 되겠고 C는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분해자이다. 니은 C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죠. 광합성이 그 예시인데 무기물인 CO2를 포도당 C6H12O6로 합성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디귿 B에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유기물이 이동하지 않고 C에서 B로 유기물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은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음으로써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가는 생산자이다. 가는 분해자로도 가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것은 얘는 소비자가 되겠고 얘가 생산자가 되겠죠. 또 다른 상위 단계의 소비자가 다가 되겠습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 물질은 순환한다. 그렇죠.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결국 열 에너지로 빠져나옵니다. 지금 나에서 다로 가면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그렇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합니다. 다음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림 가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자료 나의 기억 니은 디귿은 생태계 구성 요소의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은 A에 해당하고 디귿은 B에 해당한다. 기억을 보면 사막의 파충류는 단단한 껍질을 가진 알을 낳는다. 그 이유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파충류가 단단한 껍질을 가진 알을 낳게 되어서 수분을 손실을 막는 것이겠죠. 그래서 A에 해당합니다. 얘는 참새의 수가 증가하면 거미의 수가 감소한다. 얘는 서로 다른 종이 피식과 포식의 관계에 의하여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C에 해당하겠고, 지으류라는 생산자에 의해 암석의 붕어, 암석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 B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A, 디귿은 B, 니은은 C, 디귿에서 지으류는 생물적 요인입니다. 답은 2번 기억 니은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생물 군집과 비생물적 요인, 디귿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1조량의 감소로 비생물적 요인에게 해당하겠죠.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기억에 해당합니다. 기억을 우리는 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를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중 산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생산자에 의해서 비생물적 요인이 산소의 양이 영향을 받았으므로 니은에 해당합니다. 디귿 버섯 분해자가 동물의 사체로부터 유기물을 얻는 것은 디귿이 아니죠. 버섯은 분해자이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7번 가와 나는 각각 작용과 반작용 중 하나이다. 무기환경 요소가 나무라는 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가는 작용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나무나 미생물, 지렁이가 무기환경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반작용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날씨가 흐려지면 광합성량이 감소한다. 비생물적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가에 해당합니다. 세균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어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은 나에 해당한다. 분해자에 의해서 무기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나 반작용 맞습니다. 디귿 나무가 성장하면 지표에 도달하는 빛이 약해진다. 나무라는 생물적 요인 때문에 빛이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답은 4번 기억 니은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생태계 구성 요소 A, B, C에서 특징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공기, 곰팡이, 사철나무다. 공기는 비생물적 요소, 곰팡이는 분해자, 사철나무는 생산자에 해당합니다. 생물적 요소는 곰팡이, 사철나무에 해당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것은 사철나무입니다. 따라서 사철나무는 둘 다 동그라미이고 하나의 동그라미를 가지는 A가 곰팡이, 둘 다 X인 것이 공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두 개인 특징이 니은이므로 얘가 니은, 얘가 기억입니다. 1번 A와 B는 모두 X이다. 맞고 2번 A는 분해자에 해당한다. B는 공기, C는 사철나무이다. C가 B, 사철나무가 공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반작용에 해당합니다. 특징 기억은 광합성을 한다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표는 식물의 잎이 받는 빛의 양에 따라 식물의 잎의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빛을 많이 받은 잎과 적게 받은 잎 중 하나이다. 울타리 조직이 두꺼운 것은 양옆, 즉 빛을 많이 받은 잎이고 나가 빛을 적게 받은 잎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광합성 양은 나가 가보다 많다. 가가 더 많겠죠. 빛을 많이 받으니까. 잎의 표면적은 나가 가보다 넓다. 그렇죠. 이 빛을 적게 받기 때문에 잎의 표면적이 넓어져서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제 진화했습니다. 디귿 가와 나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한 빛을 받는 곳은 상대적으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면서 두꺼워지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이런 나와 같은 잎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나는 빛의 세기에 따른 잎의 단면 구조 발달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하나의 식물에서 가와나를 모두 관찰할 수도 있다. 그렇죠. 빛을 많이 받는 곳과 많이 받지 않는 곳이 한 나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는 빛의 세기가 비교적 강한 곳에 서식하는 잎이겠죠. 울타리 조직이 두껍기 때문에. 나는 가에 비해서 울타리 조직이 덜 발달하였습니다. 답은 1번 기억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빛의 세기에 따른 A와 B의 광합성 양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중 하나이다. 지금 광합성 양이 갈수록 마지막으로 높아지는 것이 양지식물이겠죠. B는 음지식물입니다. 양지식물은 음지식물보다 항상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더 높습니다. 기억 A의 그럼 양지식물의 보상점은 음지식물의 보상점보다 높다. 맞고 니은 빛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세제곱일 때 8이면 여기네요. 여기일 때 순광합성 양은 A가 B보다 많다. 지금 여기선 A가 B보다 적네요. 순광합성 양은 이게 Y축을 보면 되는데 A는 여기, B는 여기니까 B가 더 많습니다. 디귿 A에서 빛의 세기가 기억일 때보다 이은일 때 호흡량이 더 많다. 빛의 세기가 이일 때보다 예일 때 더 광합성이 많기 때문에 호흡도 더 많이 하겠죠. 아니죠. 호흡량은 기억일 때와 니을 때 같고 단지 광합성 양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다른 조건이 빛의 세기만 다르다고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흡량은 같다.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 식물인 종 A의 개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빛 조건을 달리하여 개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가는 빛 조건 1, 2, 3, 4를 나는 1, 2, 3, 4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개체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종 A가 개화하는데 필요한 한 개의 암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일 식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암기의 시간이 지금 12시간인 아니죠. 12시간보다 짧네요. 이 A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근데 원 같은 경우는 짧음으로 개화하지 않고 니은은 개화하고 3는 총 양은 이 A를 넘겼을지 몰라도 연속적인 양이 A보다 적기 때문에 개화하지 않고 이 4는 총 양도 많을 뿐더러 연속적인 양이 A보다 크죠. 그리고 플래시가 한번 있더라도 어쨌든 이 중간에 있던 플래시가 아니기 때문에 개화합니다. 기억 네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서만 개화하지 않았고 니은 총 A는 암기 길이의 합이 한 개 암기보다 길 때 개화한다. 암기 길이의 합이 아니라 연속적인 암기라고 해야 되겠죠. 장일 식물인 종 B개체로 실험했다면 1과 3에서만 개화됐을 것이다. 그렇죠. 1과 3처럼 이렇게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빛 조건 A, B, C, D를 표는 조건 A, B, C, D에서 식물 1과 2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각각 단일과 장일 식물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A에서 3개 암기보다 암기의 시간이 더 긴데 1이 개화했으므로 1은 단일 식물입니다. 2는 장일 식물이므로 B에서 한 개 암기보다 암기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장일 식물이 개화했습니다. 자, C를 보면 한 개 암기보다 연속적인 암기의 시간이 짧으므로 장일 식물이 개화하고 단일 식물이 개화하지 않습니다. D를 보면 한 개 암기보다 역시 또 짧으므로 장일 식물이 개화하고 단일 식물이 개화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 원은 단일 식물이다. 맞고,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X이다. 아니고, 디귿 1조 시간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이 아니라 작용의 예입니다. 다음은 1번 기억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1조 시간에 따른 식물 A와 B의 개화에 걸리는 시간을 나는 식물 A와 B에 제공되는 명기와 암기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식물 A와 B는 각각 단일과 장일 중 하나이다. 자, 개화에 걸리는 시간이 A는 명기가 굉장히 길어도 개화를 하네요. 그러면 자, A는 이 Y축이 개화에 걸리는 시간이므로 A가 암기가 24시간일 때 개화를 더 빨리 하므로 A가 단일 식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는 장일 식물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단일 식물은 주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봄에 꽃이 핀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아지는 기간에 꽃이 필 것입니다. 니은 나의 조건에서 B는 개화하지 않는다. 한 개 암기보다 짧기 때문에 장일 식물은 개화하겠죠. 디귿 1조 시간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북반구의 온대 지방에 서식하는 어떤 상록수의 계절에 따른 세포의 탄수화물 함량을 나는 이 상록수의 계절에 따른 세포에게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녹말과 포도당 중 하나이다. 탄수화물 함량이 여름에 굉장히 높고 겨울에 낮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세포에게 삼투압이라는 것은 농도를 의미하고 겨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상록수가 얼지 않도록 자신의 세포에게 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녹말과 포도당을 구분하는 방법은 기온이 하강하는 겨울에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므로 포도당이 좀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억이 포도당, 니은이 녹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녹말이다. 맞고, 니은 이 상록수 세포의 어는 점은 원이 2보다 낮다. 자, 어는 점은 원이 2보다 높겠죠. 2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원이 2보다 높습니다. 겨울에 세포의 기억분의 니은의 값이 높아지면 겨울에 기억분의 니은의 값이 높아지면 어는 점이 높아지겠죠. 답은 1번 기억입니다. 16번 보겠습니다. 1조 시간의 길이 변화는 꽃이 피는 시기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음은 한 지역의 연간 1조 시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와 서로 다른 종의 식물 A, B가 꽃을 피우는 시기를 정리한 표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식물 A는 봄에 꽃이 피므로 장일 식물, B는 단일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B는 1조 시간이 길어질 때가 아니라 짧아질 때 꽃을 피우고 니은 A와 B에는 빛을 경각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렇죠. 디귿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수심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녹조류에는 김우뭇가사리가 포함된다. 김우뭇가사리는 홍조류에 포함됩니다. 닌 홍조류에는 광합성에 주로 적색광을 이용한다. 적색광이 아니라 청색광을 이용합니다. 디귿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낮겠죠. 에너지가 크겠죠. 수심이 깊은 곳까지 투과한다. 그렇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빛의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답은 3번 디귿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빛의 파장에 따라 투과되는 정도를 표는 해조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해조류는 세포내 염록체를 가지며 광합성을 한다. 자, 조류 자체가 생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염록체를 가지고 광합성을 합니다. 수심 20m 이내에는 여기에는 녹조류, 갈조류가 모두 서식하고 있죠. 디귿 홍조류는 수심 4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만 서식한다. 답은 아니죠. 수심 4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40m 아래에서는 홍조류만 서식한다 라고 바꿔야 되겠죠. 홍조류는 0부터 40m 아래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 안에서 서식합니다. 답은 3번 기역 니은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심에 따른 해조류의 분포와 파장이 서로 다른 빛 A와 B가 도달하는 수심의 정도를 나는 해조류 기역과 니은의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적색광, 청색광 중 하나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녹조류와 홍조류 중 하나이다. 자, A가 지금 덜 투과하고 있으므로 A가 에너지가 약한 적색광이 되겠고 B가 청색광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녹조류와 홍조류라고 했는데 더 위쪽에 서식하는 것이 녹조류이므로 적색광일 때 광합성 속도가 높은 것이 녹조류, 니은이 홍조류 되겠습니다. 기역,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깊은 곳까지 도달하고 니은 A는 청색광, 틀렸죠? 디귿 니은의 예로 미역과 다시마가 있다. 아니죠? 미역과 다시마는 갈조류에 해당합니다. 답은 1번 기역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고도가 같고 위도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우 가와 나를 표는 여우 기역과 니은의 몸집과 말단부 크기에 대한 비교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북극 여우와 사막 여우 중 하나이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가와 나 중 하나이다. 몸집이 더 큰 것은 나죠. 그래서 나가 니은, 가가 기역입니다. 말단부는 반대로 기역, 사막 여우가 더 큽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은 가이다. 맞고 이 몸의 부피분의 표면적은 북극 여우가 사막 여우보다 작다. 자, 북극 여우는 몸의 부피는 크고 상대적으로 사막 여우가 몸의 부피가 작으므로 북극 여우가 사막 여우보다 더 작겠죠. 몸의 부피분의 표면적이. 자, 디귿 기역과 니은에서 몸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차이가 나도록 영향을 주는 비생물적 요인은 온도이다. 그렇죠.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여우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가, 사막 여우는 나, 북극 여우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에 살고 가는 나보다 몸집이 작아 단위 부피당 열 방출량이 커야 되겠죠. 더 더운 곳에 살기 때문에 디귿 나는 온도에 적응하여 기와 같은 말단 부위가 작습니다. 답은 3번 기역 디귿입니다. 말단 부위가 크면 열을 방출하기 좋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된 개체군 A와 B를 각각 단독 배양하였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 A와 B가 서식하는 온도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혼합 배양했을 때 온도의 범위가 T1부터 T2인 구간에서 경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단독 배양했을 때에는 A는 더 낮은 온도에서 잘 살고 B는 높은 온도에서 잘 삽니다. 이 구간에서 경쟁이 일어난 결과
B가 여기 부분에서 졌고 A는 여기에 이겼네요. 근데 좀 더 높은 온도에서는 A가 지고 B가 이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단독했을 때 A가 B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서식할 수 있다. B가 서식하는 온도 범위는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 더 좁다. 혼합 배양했을 때 구간 1에서 B가 생존하지 못한 것은 경쟁 베타의 결과이다. 그렇죠.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물 세포의 탄수화물 함량과 삼투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와 관련 있는 환경 요인에 대한 예로 옳은 것은, 자, 얘는 지금 온도에 생물이 적응한 예이겠죠. 1, 2, 3, 4, 5 중에서 온도와 관련된 것은 여기 있네요. 다음 4번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건조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종 A와 습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종 B에 물을 주지 않고 20일 동안 서로 다른 화분에서 키웠을 때 뿌리의 건조량 변화를 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 가나다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자,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종 A의 뿌리 건조량은 더 급격하게 늘었고, 습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식물종 B는 좀 완만하게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물을 주지 않았는 경우입니다. 자, 기억. 뿌리의 건조량 증가에 영향을 준 환경 요인은 수분이다. 그렇겠죠. 물이 부족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자, 물이 부족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습니다. 디귿. A와 B 사이에서 뿌리의 건조량 변화 차이는 나와 관계가 있다. 겨울이 되면 개구리가 겨울잠을 잔다. 얘랑 관계가 있죠. 따라서 답은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표는 비생물적 요인 가나다에 대한 생물의 적응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빛, 공기 온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적혈구수 나왔으니까 얘는 공기, 여우 나왔으니까 얘는 온도, 얘는 장일식물, 단일식물 나왔으니까 빛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산소 소모량이 많다. 자, 산소 소모량이 많을 수가 없겠죠. 산소가 없기 때문에. 기억은 니은보다 체내의 열을 방출하는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디귿. 다는 빛이다. 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농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 탐구 보고서를 읽고 틀린 부분만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가의 염산 수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넣고 농도가 같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렸더니 나는 염기성이 되어 붉게 변화했고, 아니죠. H+가 있으므로 1번 틀렸네요. 나는 그대로 산성이어서 무색을 유지했고, 색이 변하지 않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2번 다에서 완전히 중화되었죠. 지금 H+와 OH- 보이지 않기 때문에. 3번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아니죠. 자, H+와 OH-가 없더라도 Na+, Cl- 등의 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렀다. 다에서 계속해서 초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4번 더 이상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고칠 수 있겠고. 2번 위의 실험 과정에서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위 실험 과정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 말고 BTB 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TB 용액은 노초파로 변화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용액이 변할 때 가장 이제 완전히 중화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는 위의 실험 가나다라 과정에서 혼합 용액 속의 이온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이온을 적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A는 NaOH를 계속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NaOH 수용액에 속에 있는 이온은 아닐 테고 HCl 속에서도 Cl- 염화 이온이겠죠. H+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NaOH는 처음에 없다가 NaOH 수용액을 넣었을 때 없다가 증가했으므로 일단 H+와 Cl- 아닙니다. 자, 그런데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중에서 OH 마이너스가 넣자마자 이제 보이면 안 되겠죠. H 플러스와 만나서 물을 만들게 되니까 따라서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입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자, 묽은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반응시켰을 때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B에 페놀프탈렌 용이 넣었을 때 무슨 색으로 변하는가? 자, A가 최고점이기 때문에 A가 중화 반응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B는 A보다 상대적으로 NaOH가 더 많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염기성이니까. 2번 A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B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의 몇 배인가? 자, 물 분자수는 더 적은 이온의 개수와 비례합니다. 더 적다는 뜻은 두 용액, 이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합쳤을 때 만약 염기성 용액이 나왔다. 그럼 염기가 더 세다는 소리이므로 산성 용액의 이제 이온수를 보면 된다는 뜻인데, 자, A와 B가 A는 그냥 같고 B가 적기 때문에 B의 이 5를 보면 되고 A는 20과 10이 같기 때문에 뭐를 선택하라고 되겠죠. 그럼 10을 선택한다면 정확히 2배입니다. 따라서 A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B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의 2배입니다. 3번 10ml의 NaOH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의 수와 10ml의 묽은 황산에 들어있는 황산 이온의 수를 부등호를 사용하여 표시하시오. 자, 묽은 황산은 하나에서 EH+와 SO4 2-를 내놓고 NaOH는 Na+와 OH-를 내놓습니다. 자, 근데 수산화나트륨 20ml일 때 중화점이었으니까 20ml일 때 2개씩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얘가 지금 10ml일 때, 따라서 수산화나트륨 10ml일 때는 Na+와 OH-가 하나씩 나옵니다. 따라서 10ml일 때 Na+ 1개, 10ml일 때 묽은 황산 SO4 2- 1개 나와서 부등호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3% H2SO4 수용액 20ml에 같은 농도의 BaOH2 수용액을 계속 넣어주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것이다. A, B에서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게 하는 화학 반응 두 가지를 쓰시오. 자, 당연히 H+와 OH-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므로 이온의 수가 적어지는 반응이죠. 두 번째로는 BA 플러스와 SO4 2-가 만나서 BaSO4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입니다. 2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기기의 원리를 나타낸 것인데 자석 사이에서 직사각형 도선은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기에 운동 에너지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 사이의 각이 세타이고 그림은 세타가 0도인 상태이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기기가 무엇인지 쓰고 위와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기기는 발전기겠죠. 얘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합니다.
코일이 0도, 세타가 0도에서 세타가 90도가 될 때까지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A, B를 이용하여 쓰시오. 자, 0도에서 이렇게 세워진다면 뭐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자, 이렇게 세워진다면 지금 이 도선 사이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 세지므로 반대 방향, 이제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자기 유도가 생기겠죠. 따라서 이 손가락을 이용해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이제 이렇게 되니까 B 전구 A 방향으로 흐르게 되므로 반대 방향은 A 전구 B겠죠. 따라서 방해하는 방향이므로 A 전구 B 방향으로 이제 전구에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코일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코일이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여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두 가지 서술하면 회전 방향을 우리가 반대로 할 수 있겠죠. 또한 자석의 극을 바꿀 수 있겠죠. 5번 전구의 밝기를 더 밝게 할 수 있는 방법 후에는 자석의 세기를 더 세게 할 수 있겠고 코일을 회전시키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변전소에서 송전선 A를 통해 전력 B를 전압 V로, 송전선 B를 통해 전력 P를 전력 EV로 송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PA, PB라고 한다면 자, 하고 A, B의 저항은 각각 R과 ER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PA는 V분의 P 제곱 곱하기 R이고 PB는 2V분의 P 제곱 곱하기 2R이죠. 자, VPR 어차피 똑같이 곱해졌으니까 상수만 본다면 얘를 1이라고 한다면 얘가 4분의 2분의 1이 되므로 PB분의 PA는 2가 될 것입니다. 2번 송전 과정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자,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또 비례하죠. 따라서 이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 전압을 높이거나 송전선 굵기를 굵게 하여 저항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 전류가 작게 되겠고 굵은 도선을 이용한다면 저항을 또 작게 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저항을 작게. 3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 개의 변압기 A, B가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1차 코일의 A의 1차 코일에 걸린 전압이 110V이고 흐르는 전류는 40A이다. 변압기 A와 B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I1, 전기 기구에 흐르는 전류를 I2, 전기 기구에 걸린 전압 V를 쓰시오. 자, 변압기에서 코일을 감은 수에 전압이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변압기 A에서 지금 가문수가 코일 이 가문수가 1대 4이므로 전류는 4대 1이 되겠죠. 근데 지금 전류가 40A였으니까 I1에는 10A가 되겠고 다시 코일이 지금 2대 1이므로 I2는 여기 있는 I2는 2배 늘어가지고 이제 20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류의 세기가 I2가 20A니까 이 전압은 변압기 A의 출력 전압이 440V이죠. 여기가 440V니까 다시 반띵됐으니까 220V가 됩니다. 따라서 전기 기구에 걸린 전압은 220V입니다.